여러분들 다 자기를 주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죠? 주체적으로 중간고사 준비해가지고 주체적으로 점수를 받고 주체적으로 실망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다 주체인데 그 주체가 두 번째 소의 결과, 첫 번째 소의 결과는 자아고.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이 주체가 볼 때 이 자아가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상시에 나타나는 이 거울 속에 나는 자아고 이 거울 밖에는 이미 상징계 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이 나니까 상징계에 살고 있잖아요. 상징계의 주체가 거울 속에 있는 이 상상계의 자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수를 하려고 해도 압수가 안 되죠. 그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볼 수 있죠. 압수는 못해도 만나는 볼 수 있죠. 그나마 이 상상계의 자아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뭐예요? 이 소외된 주체가 다시 본래적 자아를, 본래적 주체를 회복할 수 있는 뭡니까? 원동력이 되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새로운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141쪽. 상징계는 상상계와 실제의 간극을 보여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거울 밖에 나는 상징적 주체이고, 그죠? 내가 지금 말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 해석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 해석은 그렇다는 겁니다. 거울 속에 나가 상상적 자아라면 15번 줄을 한번 보세요.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이 주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설명을 잘 이해 못한 거예요. 락강은 자아와 주체를 구별하는데 자아가 거울에 비친 영상에서 자신의 통일적 모습을 재인식하는 허구적 신급이라는. 자, 보세요. 거울에 비친 영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재인식하니까 이때 인식은 뭐예요? 오인입니다. 잘못 인식한 거예요. 아, 내가 나한테 자아라는 게 있구나. 난 완전한 자아를 가졌구나. 근데 실제로는 아직 그러지 못한데 거울에 비친 모습은 완전해 보이거든요. 특히 어머니의 눈에 비친 자신은 완전해 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거울은 상징입니다. 반드시 진짜 거울을 보고 있다. 그래서 거울 단계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이 거울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 거울 단계를 거쳐야 뭐가 형성돼요? 자아라는 게 형성됩니다. 근데 그 자아는 데카르트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완전한 자아가 아니고 불완전한 자아가 있는 겁니다. 주체는 자신이 분열된 존재라는 것을 아는 본래적 주체이다. 그죠? 이 주체는 사실은 소외된 주체인데 이 상상계 속의 자아를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그죠?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 자기가 분열되어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시에 나오는 그 현실의 나가 바로 그런 존재죠. 내가 분열되어 있구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체는 상징적 주체인데, 그러면 상징적 주체와 상상적 자아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서로 만날 수 없는 간격이 있잖아요. 그 사이의 간격이 바로 뭐예요? 실제. 그 사이에 그 텀이 바로 실제. 이 실제가 뭐냐? 이거 여러분에게 이거 뭐라고 실체가 아니니까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게 이거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지금 거울 속에 나와, 그죠? 현실의 나 사이에 이 만날 수 없는 이 빈틈, 요게 실제죠. 여기. 그러니까 이 작품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상이 상상적 자아와 상징적 주체와 실제 세 가지를 다 보여주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거울 속에 나가 상상적 자아라는 해석은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소리가 없어요? 상상계는 이미지 해석입니다. 이미지 해석. 이 상징에는 한마디로 뭐 언어의 세계죠. 물론 언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언어의 세계는 간단히 얘기하면 사회 질서가 성립된 공간, 법 질서, 도덕 질서, 가족 질서, 이렇게 모든 게 다 언어라고 하는 것 속에 다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소리가 없다 그랬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외롭다 그랬어요. 그죠? 외로운 사업을, 스토티가 상상적 자아는 거울 단계에서, 낙강에 아까 내가 설명한 것이 교재에 나옵니다. 거울 단계에서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오인하면서
최초의 소외를 경우 1차 소외 교재에 내가 아까 설명한 게 그대로 나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욕망은 언어로 구성된 대타자의 욕망에 대한 주체의 응답이 무의식적 환상을 통해 형성된다. 환상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다시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16번 줄을 한번 읽어보면 앞에서 했던 내용이 다시 기억날 것 같습니다. 이때 환상이 생기죠. 어떻게? 상징계의 주체가 자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실체를 회복하려고 할 때, 환상을 같이 얘기하죠. 왜? 상징계에 접어들 때 소외가 일어납니다. 소외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소외된 자기 원래적 자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삭히는 거겠죠? 그게 바로 실제에 대한 욕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상상계, 상징계, 실제의 관계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에요. 무의식적 환상 속에서 타자의 욕망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상징적 주체는 자신의 진정한 욕망에서 두 번째로 소외됩니다. 왜 자기 욕망에서 또 소외돼요? 2차 소외가 일어나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타자, 특히 대타자의 욕망이 나에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언어에 이 사회가 요구하는 욕망이, 그죠? 혹은 가족이,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욕망이 그 언어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게 대타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욕망이 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대타자의 욕망이 나한테 이 언어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원래 내 욕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소외, 이 말이 소외된다는 뜻이죠. 주체는 소외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외됨을 통해서만 주체는 형성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려면 주체가 언어에 의해서 소외된다. 이게 아닙니다. 언어에 의해서 소외되면서 비로소 주체라는 게 생겨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낙관적 개념의 주체니까 데카르트적 개념의 주체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요약하면 소외는 첫 번째로 거울 단계와 상상적 자아의 형성을 통해서, 두 번째로 언어와 상징적 주체의 형성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시에서 소리가 없다,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외로운 사업, 이런 것들이 바로 소외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소외 반대말이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분리가 뭐예요? 요걸 벗겨내는 거예요. 요걸 벗겨내는 거. 대타자의 욕망을 나의 욕망에서 벗겨내는 거. 그럼 내 욕망을, 그죠? 회복할 수 있겠죠. 요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건 어려운데, 원래부터 주체는 이게 되면서 주체가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걸 벗겨내서 이렇게 되는 것은 가능한데, 여기 분리다. 소외에서 분리고, 정신분석학의 가장 기본 목표가 소외된 주체를 분리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 욕망을 되찾게 하는 거죠. 자기 욕망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때 욕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죠? 무슨 성적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그죠? 에너지를, 그죠? 윤리적으로 나쁜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욕망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디가 분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만 해서 했겠냐 하는 것이죠. 거울은 반드시 거울 속에 나와 악수하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더 거울의 중요한 기능이 아니고,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라도 하는 것, 이것이 이 거울에서 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은 본래 이 주체가 이 자아를, 그렇죠?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소외되지 않은 상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그죠? 아직 소외되지 않은 본래적 자아를 찾은 건 아니죠. 그죠? 찾은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여기서 나타난다. 그래서 분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분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소외에서 해방되는 분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왜? 내가 분열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그죠? 왜 내가 분열됐는지 알아야 다시 그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 분석의 기본 목적이 소외된 주체를 분리시킨다 그랬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리시킬까요?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메커니즘을, 그죠?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어떤 심리적 역학관계 메커니즘, 거기에 엄청난 갈등과 욕망의 그 충돌과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의식하면 상당 부분 해소된다. 여러 가지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흔한 증상은 신경적. 대표적인 신경증 안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스테릭 그리고 강박. 그 다음에 신경증보다 조금 정도가 심한 것은 도착증. 도착증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디즘, 마조이즘도 도착증이고 어복 도착증도 있고 여러 가지 도착증. 그 도착증보다 더 강도가 강해지면 뭐가 돼요? 정신병. 정신병 단계까지 가면 거의 쉽지 않다고 그러죠. 회복합니다. 아무튼 그것도 딴 얘기고 이 시는 이제 마무리입니다. 142쪽 밑에 둘째 이 시는 나와 거울 속에 나 간에 형성되는 대칭적 대구. 우선 이제 언술 구도로 보면 대칭적 대구죠. 반복과 변주가 대칭적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거울의 기능을 통해 확장적 대구로. 그래서 결국 이 시도 이상시의 언술 구도로서는 두 번째 유형인 대칭 확장적 대구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으로 가면 대칭적 대구가 갖고 있는 뭐죠? 기능 그리고 미적 효과 기능. 소외에서 분리로 나아가는 거울의 기능은 각 면마다 나와 거울 속에 나아가는 형성되는 대칭적 대구를 허물고 와야 하면서 개방적 확대를 통해 자신을 발산한다. 그래서 양가성의 발산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이상의 시를 크게 두 가지 언술 구조로 구분했죠. 하나는 대칭 순환, 두 번째는 대칭 확장.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반복과 변주라는 언술 구조가 가지고 있는 미적 효과와 기능을 분석하고 그 속에 어떤 구조와 원리가 있느냐까지 살펴본 것이고 이게 기본 목적이고요. 이 책에 이사만 그런 게 아니고 7명의 시인에 다 그렇고 이게 이제 형식에 해당된다면 형식이고 기법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기법 속에 이게 어떤 효과와 기능을 가지고 어떤 구조와 원리를 갖는가까지 얘기했는데 요 건너가서 뭐가 돼 있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내용이라고 할까 주제 같은 게 그죠? 어떤 형식이 갖고 시적 형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보통 우리가 이 A에서 B를 보통 찾으려고 하죠. 여기는 지금 반복과 변주라는 형식이나 기법을 찾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운율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비유와 상징도 있고 화자와 어조도 있다. 이게 여러 가지 형식들이죠. 이런 형식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는 거 이게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 ABC 기본 그죠? 방법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 학기 발표를 통해서 선언문을 통해서 이 중에 어떤 걸 찾아가지고 그것이 어떤 시적 의미를 이건 시적 형식이고 혹은 시적 형식이나 기법이고 시적 의미 혹은 내용이나 주제고 그죠? 기본적인 건 이거죠. A로부터 B를 찾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논문들을 통해서 이 책에서 한 작업은 뭐예요? 좀 더 치밀하게 한편의 문학 작품이 갖고 있는 복잡하고 미미한 요소들이 많은데 우리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 그걸 너무 뭐예요? 단순하게 연구하면 어떻게 돼요? 놓치는 게 많잖아요. 복잡하고 미미한데 이걸 너무 단순하게, 그죠? 간단하게만 연구하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복잡하고 미미한 문학 작품의 요소, 특징들을 더 섬세하게, 그죠? 혹은 치밀하게 밝혀내면 더 좋은 것이죠. 연구의, 그죠?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A에서 B만 그냥 찾아냈는데 요 중간에 이런 걸 더 구체적으로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가 있고, 이상의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원술 구조로서 대칭과 순환이 연결되는 원술 구조가 있고 대칭과 확장이 연결된 원술 구조가 있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미적 효과와 기능 구조와 원리를 살펴서 이것까지 지금 한 거죠. 두 번째 유형도 이것이 어떤 효과와 기능이 있고 구조와 원리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상은 어떤 주제를 말했다.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주공 충동과 주의상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기하학적 사유에 대한 추종과 거부다.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큰 틀을 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데 목차가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왜 내가 목차를 가지고 피드백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논문 쓰고자 하는 그 전체적인 뭐예요? 구도가 전체적인 구성과 구도가 목차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소논문에서 쓰려고 하는 내용이 목차에 잘 안 나타나면 목차를 잘못한 것입니다. 대체로 목차를 그냥 단순하게만 큰 틀에서만 목차를 짜고 내용은 내가 본문에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소논문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큰 틀의 논지가 목차를 통해서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백석으로 넘어갑니다. 맺은말은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있으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볼까요? 백석 가기 전에 148조 셋째 줄 148조 지금까지 살펴본 이 당시의 변주의 복합 유형으로서 대칭 순환적 대구 그래서 두 가지죠? 대칭 확장적 대구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이 복합 유형이죠. 그죠? 이상 복합 유형을 보여줍니다. 우선 이상시의 경우 밑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한 5줄. 복합 유형으로 등장하는 대칭 순환, 대칭 확장을 살펴보면 자, 지금 등장하는 변주 혹은 대꾸의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대칭, 순환, 확장. 그죠? 근데 이 앞에 나오는 이 대칭이 1차 범주고 이건 2차 범주죠. 1차 범주, 2차 범주 얘기했죠. 대체로 이 1차 범주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2차 범주는 거기에 연결되어서 복합 유형일 경우에 이렇게 2차 유형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5가지가 있죠. 1차 범주 5가지, 2차 범주 5가지. 이상시 전체에서 이 세 가지 변주의 방식은 12부분과 상관없이 두루 공존한다. 그런데 이상시에서 그러면 대칭만 유독 나타난다는 거죠. 이상시의 변주 유형으로 보여준 특징은 시작 유형인 병렬 대꾸와 기착 유형인 전철적 대꾸가 나타나지 않고 매개 유형인 대칭적 대꾸가 기본적 유형입니다. 이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1차 범주가 5가지인데 병렬, 대비, 대칭, 연쇄, 점층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이상한 대칭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주로. 자신의 주제가, 그죠? 대칭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다른 건 별로 사용하지 않고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것만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시마다 다 다르죠. 시마다 사용하는 빈도가 다른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이상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7명의 모든 시인을 다 이제 얘기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5가지 1차 범주 뭐의 1차 범주예요? 변주
변주는 대꾸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변주의 5가지 1차 범주는 다 동등하냐? 그러니까 일종의 이 5가지가 다 독립된 동등한 값을 갖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병렬은 보통 시각 유형이고, 요걸 이 3가지 유형이 매개 유형이고, 점층이 기결 유형이다. 이 말은 뭐예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요 유형도 관계가 서로 독립된 게 아니고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보통 시작할 때 병렬로 시작하고, 이 중간에 매개는 병렬을 기본적으로 자기 속에 가지면서 대비되는 경우도 있고, 대칭되는 경우도 있고, 연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점층은 뭐예요? 병렬을 기본으로 가지면서 이런 중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결되는 대꾸 형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유형, 매개 유형, 기결 유형. 그런데 대체로 그러니까 시인들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뭐 백석을 이제 앞으로 공부해보면 장만형도 공부해보고 전봉근도 공부해보면 이제 알겠지만 대체로 이것과 이것이 가장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시작하고 끝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병렬 대비 점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병렬 대칭 점층 이렇게 나오고, 어떤 경우는 병렬 연쇄 점층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과 점층은 상당히 여러 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본 유형이에요. 왜? 시작하고 끝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점층이 되려면 병렬을 기초로 해서 무언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점착 강도를 강하게 하는 식으로 가면 점층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따로가 아니고 독립된 게 아니라 뭔가 연관성,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시인마다 그 특성이 다르니까 이상은 다른 시인과 달리 다른 건 거의 안 나타나고 요것만 나타나고 다 안 나타나고 거의 안 나타나고 요것만 나타나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상은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엄청나게 그죠? 집중되어 있다. 이 집중된 주제의식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술구조, 형식도 집중된 것이 아닙니다. 두루두루 사용한 게 아닙니다. 분산된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149쪽 그 다음에 끝까지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요약했습니다. 2가지 본술 구조가 갖고 있는 미적 기능과 효과, 그리고 구조와 원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의미 구조까지, 시적 의미까지 다 얘기했어요. 자, 무엇이 여기 해당된다 그랬어요? 구조와 원리, 다 하나씩 해줍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는 대칭적 대꾸가 일어나면 어떤 미적 효과와 기능이 있고 어떤 구조와 원리가 있는데 이 구조와 원리는 양가성의 구조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앞에서 우리 한번 했나요? 그런데 그것이 순환적 대꾸와 만나면 미안합니다. 끊는다는 게 끊어지 못했네요. 네, 수업 중이라 좀 이따 전화하겠습니다. 네.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네. 대칭적 대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구조와 원리가 양가성의 구조인데, 양가성을 갖는다는 것인데, 그 양가성의 구조가 순환적 대꾸와 만날 때는 양가성의 뭐예요? 영속이 일어납니다. 순환적 대꾸의 구조와 원리가 영속이거든요. 양가성의 영속. 대칭적 대꾸가 확장될 때는 양가성이 어떻게 돼요? 확산되니까 발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정리한 것이 111쪽 이상 대칭적 변주와 양가성의 영속 발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3가지 중에서 그죠? 핵심을 찾아라, 대표 소수를 찾아라. 그죠? 비중으로 봐서 대칭이 가장 큰 거죠. 2, 3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표적인 변주는 뭐냐? 대칭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그죠? 합리적이죠. 이것도 물론 있지만 3가지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왜? 1차 범주이기도 하고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차 범주이고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칭적 변주인데 구조와 원리는 양가성의
영속과 발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게 최종적인 뭐예요? 구조화 원리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변주의 형식과 구조화 원리. 근데 구조화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구조화 원리에 양가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양가성이라는 것은 두 대립되는 가치 공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양가. 그 양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화 원리인데 어디쯤 있냐면 바로 이쯤 있죠. 바로 이쯤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주제와 형식 사이에 있죠. 양가성의 영속이나 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형식도 아니고 완전한 주제도 아니고 이 구조화 원리는 형식과 주제의 양쪽에서 둘을 서로 매개하는 그 어떤 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형식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죠?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분석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신들 중에 여기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요거는 크게, 그죠? 밝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건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백석을 들어갑니다. 백석은 이미 이상을 우리가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같은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큰 제목부터 봅시다. 151조 병렬적 변주와 정가성의 병존 연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최종적으로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백석의 변주 방식이 뭐예요? 원술 구조가 병렬이라는 겁니다. 병렬적 변주. 병렬적 병주의 구조와 원리는 등가성이거든요. 등가성 알죠? 병렬을 시키면 A, B, C, D를 병렬시키면 A와 B와 C와 D 사이에는 같은 값을 갖는 것이죠. 병렬이니까. 차츰 의미가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같은 의미를 가진 것들을 나열하니까 병존시키니까. 그런데 병존이 있고 연대가 있죠. 그러니까 병렬적 변주도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백석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 다음에 선행연구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소논문 쓸 때도 예를 들면 서론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그죠? 우리가 분량이 최종 소논문 분량이 A4 7장 이상인데 그 중에 한 페이지 이상 작가의 소개로 막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비율이 안 맞죠. 간단하게 몇 줄로 줄여야 돼요. 몇 줄로 줄여야 돼요. 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백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두 줄로 줄이고, 그죠? 또 선행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없죠. 왜? 이번 학기에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선행연구 검토 없이 자기 나름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선행연구하고 일체할 수도 있지만, 그죠? 선행연구에 참고하지 말고 나름대로 그냥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선행연구 검토가 151조 끝줄 151조 마지막 줄부터 선행연구 검토인데 우리 학생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최대한 이걸 압축해서 각 주로, 그죠? 각 주로 각 유형별, 선행연구를 유형별로 나누고 예를 들면 내용적 주제적 연구는 어떤 게 있고 형식적 기법적 연구는 어떤 게 있고 비교 연구는 어떤 게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압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논문의 중심이 아니니까요. 너무 거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3쪽으로 가서 이제 연구 방법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반복과 변주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 텍스트 은하계 그죠? 나와 있죠. 153쪽 반복에 대한 얘기, 결석 구조와 관련된 반복. 그 다음 154쪽으로 가면 이제 변주에 대한 얘기.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것이니까 그게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론은 이 7명의 시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그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5쪽 둘째 단락입니다. 이 글은 이러한 방법에 따라 백석시의 언술 구조를 크게 부분적 표현의 영역에서 형성되는 반복과, 그죠? 반복은 부분적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걸 구문론적으로 연구하고, 두 번째 변주는 영구성의 영역, 그죠? 영구성으로 연결되는 영역. 그래서
두 층위로 나눈 후 반복과 변주를 나눴어요. 다시 반복은 구문론적인 거니까 가장 기본 단위가 뭐예요? 가장 작은 건 단어고 그 다음에 구와 절이고 큰 것은 문장이에요. 그죠? 거기까지가 이 반복의 부문적 영역에서 연구하는 반복의 구문론적 연구예요. 그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각각의 작품들을 분석해 봤다는 겁니다. 주로 단어가 반복되는 작품이 있고 구나 절이 반복되는 작품이 있고 문장이 반복되는 작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각각 구분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첨의는 변주를 어떻게 세분했어요? 병렬, 연세, 점점으로 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백석의 경우는 병렬, 연세, 점점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의 전집을 다 읽어보면 어떻게 나타나요? 병렬, 연세,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을 병렬로 그죠? 인정했다는 것이 있죠.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일단은 이 세 가지가 백석시에서는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보세요. 병렬적 대구, 연세적 대구, 점점적 대구 등으로 세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역시 이 각각의 원술 보조가 갖고 있는 미적 효과와 기능을 분석해서 그죠? 어떤 걸 찾아보겠다? 구조와 원리를 찾아보겠다. 각각 다르거든요. 이 병렬적 대구가 갖고 있는 미적 효과와 기능, 구조와 원리가 다르고 연세적 대구가 갖고 있는 미적 효과와 기능, 구조와 원리 점점도 다 다르니까 세 가지를 각각 찾아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글은 백석시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의 원수 구조를 미적 효과와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구조와 원리를 고찰함으로써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시간, 기억, 무의식, 잠재성, 수동적 종합, 욕망, 충동 등과 관련된 시의식의 내면적 동력에 대한 조명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여기에 이 차원이 됩니다. 그죠? 이 차원이 시의식에 시의식에 어떤 숨어있는 어떤 동력을 찾아보겠다. 그죠? 이상의 경우는 이걸 찾아냈는데, 그죠? 주제로서, 시의식으로서, 백석의 경우는 뭐냐? 찾아본다. 근데 이제, 주로 초점은 여기까지 찾아본다. 왜? 이 연구는 거의 안 됐고, 이 연구는 많이 됐으니까. 자, 이제, 가봅시다. 조금 빨리 가야 되니까. 자, 2장 반복 1. 단어의 핵입니다. 단어가 주로 반복되는, 핵이는, 그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경우가 핵이죠? 단어의 핵. 자, 어떻게 단어의 핵입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백화라는 작품이 인용되어 있는데, 잘 읽어보면요. 자작나무다, 이게 반복돼요. 자작나무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자작나무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명사가 반복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것은 도가 반복되는데 도는 뭐예요? 조사죠. 그죠? 일단 그건 뺐습니다만 문살도, 산도, 장작도, 바꾸물도 그런데 마지막에는 도가 빠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작나무라는 명사는 이 다섯 행에 다 반복돼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일단 어떤 것이 반복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시 돌아옵시다. 156쪽에 있는 백화 같은 경우는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 명사가 반복된다는 것이고 다음에 158쪽 고야라는 작품 보면 네빌날 네빌이라고 하는 것은 나빌 약간 사투리인데 정확한 나빌 이런 거예요. 나빌 밑에 주가 있습니다. 나빌은 민간이나 조정에서 조상이나 종묘 사직에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날을 뜻해요. 어떤 날? 이것도 명사지만 내빌 하면 어떻게 돼요? 관형사가 되어버립니다. 나빌, 날이 되니까. 그죠? 내빌은 이 니을이 붙어가지고 나빌에 대한 그죠? 관형사처럼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관형사라고 일단 간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날. 그죠? 잘 보면 이 시는 내빌 날, 내빌 날, 내빌 눈. 그죠? 내빌 눈, 내빌 물. 이렇게 해서 내빌이라고 하는 가명사에다가 날이라는 명사, 그 다음에 눈이라는 명사, 물이라는 명사가 부합된 채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단어의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159쪽 보세요. 여기는 도도가 반복돼요. 여기서는 새끼, 오리도, 헌식장도, 소똥도 해서 계속 나야 됩니다. 이 병렬이죠. 뭘 통해서? 도가 반복됨으로 해서 병렬 구조가 형성되는데 도는 뭐예요? 조사입니다. 보조사예요. 뭐뭐도 1년도 그렇고 2년도. 그 다음에 161쪽 가보세요. 구심과 사랑과 넉과 목성과 이때 과는 접속 조사입니다. A, and 할 때 end죠. 영어로 따지면 end죠. 그러니까 기억. 그런데 이어는 와. 이것도 그죠? 가하고 똑같죠? 이것도 접속 조사입니다. 가나 와는 기억 1년에서는 과가 계속 반복했고 2년에서는 와가 반복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사가 반복. 조사도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반복에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백석의 시는 아주 단순한 반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단어의 반복이 가장 단순하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반복이잖아요. 명사가 반복되거나 가명사가 반복되거나 조사가 반복되거나 이렇게 이런 이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반복이죠. 그죠? 하지만 그 반복을 통해서 어떤 효과, 시적 효과와 기능이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구조와 원리를,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시의식이 혹은 의미가, 그죠? 주제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5쪽으로 가봅시다. 이제 반복 중에서 단어의 반복이 굉장히 많은 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분량을 많이 차지해 있습니다. 그죠? 165쪽으로 가보세요. 이제 반복, 두 번째 반복인데, 구와 절 혹은 문장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옛날엔 통제사가 있었다는, 그 다음에 옛날이 가지 않은,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다는, 그 다음에 어느 오랜 생선가시가 있는 조개도 울을 김냄새 나는. 자, 이것은 조금 다른데 지금까지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었잖아요. 같은 단어가 반복되거나 같은 조사가 반복되거나 이런데 요거는 많이 언어가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조금 특별한 경우예요. 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 요걸 이제 환원이라고 볼 수 있죠. 뭐예요? 환원이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의미는 그대로인데 말을 바꿔서 강조하는, 반복하는 게 환원이죠. 이것도 우리가 지금 뭐예요? 원술 구조 중에서 결속 텍스트 언어학에서 결속 구조가 가지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죠. 환원. 지금 이건 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의미는 유사한데 말을 다르게 바꿔가면서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언어학에서 말하는 그 6가지 반복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다음 166쪽으로 가봅시다. 지금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보는 겁니다. 자, 1번 이것은 뭐예요? 길게 나와 있죠. 캄캄한 빛 속에 새빨간 달이 뜨고 하얀 꽃이 피고 먼바로 개가 짖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 다음 이연에도 나타납니다. 똑같이. 조금 바뀌어요. 뒤에. 먼바로 개가 짖고 이렇게 바뀌어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문이거든요. 야우소해. 밤에 비 오는 날, 그죠? 느끼는 작은 감회 이런 뜻인데 비 오는 밤에 작은 감회 이런 뜻인데 이렇게 짧은 시에 이렇게 똑같은 문장이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도 반복이죠. 어디서 물외 내용새 나는 반복이죠. 그죠? 밤도 반복입니다. 1년과 2년이 거의 똑같이 한 번 더 반복되었어요. 약간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더 변해요. 이런 식으로 짧은데도 반복은 많이 구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절의 반복이죠. 절의 반복. 절의 반복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문장의 반복, 문장의 회기를 예를 들게 168쪽입니다. 비의 고지는 제비야 내 말이다. 이게 문장인데, 그죠? 여러분 문장과 구와 절 구분할 줄 알죠?
국어학의 가장 기초 지식이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그대로 2년에 반복됩니다. 비의 고지, 비의 고지는 제비한 말이다. 비의 고지는 아마 제비가 이 지저귀는 소리 어스머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석시에 온갖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옛날 말, 1930년대 말, 그 게다가 방언, 그죠? 북한 방언.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고향이 정주, 그죠? 정주이기 때문에 그 북한 그 정주 말을 쓰니까.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게 많아요. 백석시를 연구하는 전문 교수들이 뭐예요? 그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그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국어교육과, 고려대 국어교육과 고영진 교수님이 이 백석 전공이시잖아요. 평생 백석을 연구했는데, 바로 몇 달 전에 백석시의 물명고라는 사진을 냈죠. 백석시어만 이렇게 두꺼운데 고려대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고려대 출판부. 백석시어 사전입니다. 물명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모아놨다는 거죠. 단어를 모아놨다.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말 단어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그 뜻이 그만큼 백석시어가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말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이 또 반복되죠. 란 말이지, 란 말이지. 그 다음에 기억이 란에서 단어로 좀 바뀌었습니다. 좋단 말이지, 썩단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169쪽으로 가면 또 란 말이지, 란 말이지. 요 시도 짧은 시인데 반복이 꽤 문장의 반복이에요. 자, 이제 변주로 넘어가면 변주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반복만. 반복이 이렇게 꽤 분량은 크지만 분량은 많지만 사실은 내용은 단순합니다. 반복되는 그죠? 부분이 단어냐, 구냐, 절이냐, 문장이냐 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단순한데 이렇게 구분해서 그 안에 여러 작품들이 해당되는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품들을 좀 자세히 읽어보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부터 보겠습니다. 156쪽 백화라는 작품. 우리 학생들 작품 한 편 한 편을 섬세하게 음미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문학 공부의 가장 기초입니다. 개념을 많이 알고, 그죠? 지식을 많이 알고 이것은 제일 소용이 없고 작품 한 편을 잘, 그죠? 음미하고 감상할 수 있고 그걸 기초로 잘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고 그걸 좀 논리적인 말로,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소논문을 쓸 때 그게 가장 기초입니다. 자, 이 짧은 작품 한 편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모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감로같이 단샘이 솟는 우물도 자작나무다. 산 너머는 평안도 땅도 베인다는 이 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아마 이것은 백석이 생활하는 이, 그죠? 집 주변에 거의 모든 재료가 자작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작나무가 5번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도도 많이 반복되었어요. 또 도는 이제 나중에 우리 분석하겠지만 159쪽에 분석하는 도, 그죠? 그러니까 보조사죠? 뭐뭐도 보조사. 그래서 여기서는 보조사 도에 대한 분석은 빼고 명사 자작나무에 대한 반복만 주로 했습니다. 나중에 159쪽에 가면 도에 대한 조사의 핵이죠. 보조사도 크게 보면 조사니까 조사의 핵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는 1년에서 보면 산골, 집은 대들보, 기둥, 문살도 자작나무예요. 그죠? 집의 재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해는 보세요. 산도 자작나무예요. 세 번째는 장작도 자작나무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그죠? 어떤 효과 이겁니다. 이 반복이 만들어내는 시적 효과 이걸 유심히 음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자작나무는 각 면에서 일종의 반복으로 시선이 미시적으로 1년에서 집에 대들보, 기둥, 문살도 자작나무인데 2년에 가면 산에도 자작나무가 많겠죠. 시선이 확대됐어요. 그죠? 어떤 장면을 미시적으로 봤다가 거시적으로 봤어요. 다시 3년은 모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있습니다. 다시 부엌의 장작으로 다시 좁아졌죠. 그러니까 이 시선이 계속 어떻게 움직여요. 뭐예요? 미시적인 시선에서 거시적 시선으로 다시 미시적 시선으로 왔다 갔다 해요. 마치 뭐처럼? 카메라에 줌 렌즈. 그죠? 그런데 이렇게 줌 렌즈를 마구잡이로 이동시키면, 그죠? 줌 렌즈를 뭐예요?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하면 곤란스러운데, 그 이동의 중심축을 만든 게 자작나무예요. 뭐도 자작나무고, 뭐도 자작나무고, 뭐도 자작나무. 그러니까 카메라의 시선을 계속 이동시키되 중심축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이 반복이 만들어내는, 이 자작나무라는 명사의 반복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일어났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 시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반복이 일어났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고 그 반복을 통해서 어떤 시적 효과와 기능이 만들어지는가는 각 시마다 달라요. 케이스마다 달라요. 명사가 반복됐다 해서 이 시처럼 그죠? 시선의 중심축을 만들었다고 다 볼 수가 없어요. 이 시만 그래 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케이스마다 다 미적 효과와 기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각 시의 특성을 섬세하게 분석하는데 이건 기초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작품에서는 카메라 시선의 중심축이다.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게 이제 설명이 좀 나옵니다. 157쪽으로 갑니다. 이처럼 이제 중간 건너뛰고 다 말도 설명을 했으니까 157쪽 위에서 다섯 줄. 이처럼 시적 시선을 줌렌즈처럼 카메라의 줌렌즈처럼 당기고 밀어서 시야를 좁히고 넓히는 장면에서 화면을 고정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자작나무라는 명사의 회기가 반복이죠. 명사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 미적 효과, 시적 효과 기능을 갖는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미적 효과와 기능에 대한 얘기고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개념적 해석도 여기서 우리 앞에서 기법적 분석과 개념적 해석 두 가지를 시도하겠다 그랬잖아요. 기법적 분석과 개념적이죠. 개념적 해석에서 우리가 정신분석학의 개념들 그리고 서구 철학의 개념들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런 개념들을 방법론으로 삼겠다 그랬는데 보세요. 이들 중에서 157쪽 중간점입니다. 이들 중에서 산골 집의 대들보와 기둥과 문살, 모밀국수를 삶는 장작, 밭국물 등은 다 뭐예요? 자작나무와 질적인 공통점을 갖죠. 왜 다 자작나무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통합적 관계에 있다. 기표의 대체를 통해. 기표는 자꾸 바뀌었죠. 대들보에서 기둥으로, 문살로, 장작으로, 밭국물로 기표는 자꾸 변해했지만 그 기본 속성은 자작나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기표의 대체를 통해서 의미가 통합된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바로 압축이고 원주고 그죠? 위장이죠. 프로이트식으로 따지면 압축이고 락강식으로 따지면 원주고 그죠? 들레즈식으로 따지면 위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품 한 편 속에 나오는 구성 요소들을 더 세부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한편 여우가 우는 산, 이 산골 등은 자작나무와 어떤 관계예요? 이제 부분을 이제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개념적으로. 자, 산골 속에 자작나무가 있죠. 전체와 부분의 관계죠. 그죠? 자, 보세요. 1년과 2년의 이 구성 요소들이 자작나무와 가지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이거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니까 뭐예요? 환유에 해당되죠. 환유에 됩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수사학적으로는 제유입니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말하는 게 수사학에서는 제유거든요. 그죠?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산과 산골은 전체고 자작나무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유가 결정돼요. 이 짧은 시해 안에도 원유가 있고 제유가 있고, 그죠? 프로이트적 압축도 있고 전이도 있다는 겁니다. 수사학적 제유의 개념 또는 프로이트적 전이, 낙관적 환유, 들레즈적 전치 등의 개념과 연관할 수 있다. 따라서 자작나무, 이제 종합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거 종합입니다. 따라서 자작나무를 중심으로 회귀하는 이 시의 언술 구조는 수사학적 개념의 언유와 환유, 언유와 제유, 미안합니다. 언유와 제유, 정신분석적 개념의 압축과 전, 이거는 프로이트의 개념이고, 언유와 환유, 이건 낙강의 개념이고, 위장까지 지금 들레즈 개념. 앞에서 우리가 서론에서 다 공부했던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상호 결합되어 있다. 이 짧은 작품 한 편 속에도, 그리고 자작나무가 그 중심축을 이룬다. 이런 것이죠. 시간이 또 다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빨리 해서 해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